미친 사람들? 분노가 좀 차오르죠. 네.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빼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전문가들이 도처에 널려 있거든요. 코베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요? 커트 코베인. 전 대표님하고 일하는 건 어떠신가요? 사실대로 얘기해도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두물머리의 천영록 대표입니다. 오늘은 저희 팀원 중에 PO, 프로덕트 오너로 불리는 즉 팀장이시죠, 블릴레오라는 서비스를 실제 총괄하고 계신 최동규님을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평소에 많은 분들이 블릴레오 서비스에 대해 굉장히 궁금해 하셨는데 저도 제 채널에서 충분히 설명드리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동규님을 모시고 오늘 최동규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취지로 이 서비스를 함께 만들어 가고 있고 어떤 계기로 이런 핀테크 산업에 들어오시게 됐는지를 함께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블릴레오라는 투자 앱에서 PO를 담당하고 있는 최동규라고 합니다. PO는 프로덕트 오너라는 말이고요. 프로덕트 자체의 미니 CEO로서 프로덕트 전반의 의사결정을 책임지고 진두지휘하는 고객과 저희 프로덕트 내에 접점을 만들어서 어떤 걸 해야 가치를 느끼실까를 되게 고민하고 고객이 어떤 불편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해서 점차 올라와서 테스트해보는 방식, 프로덕트 내에 다른 전문가분들이 자신의 일에만 좀 집중할 수 있도록. PO가 없으면 일을 하기 되게 힘들죠. 금융기관에서 일을 했었어요. 신이 숨겨둔 직장이라고. 그런데 이게 정말 내가 발전하고 있는가? 혹은 내가 정말 사회를 바꾸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나? 이런 개인적인 불만 때문에 오히려 회사를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산업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라는 트렌드가 있잖아요. 어느 날 채용 공고에서 투자의 산업을 바꾸고 싶은 사람을 찾고 있다. 두물머리라는 회사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기에 가게 되면 나는 정말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좀 결정적인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모든 투자 의사 결정을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통해서 자동화할까, 대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블릴레오의 PO, 프로덕트 오너를 맡고 계신 최동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평소에 그 블릴레오 사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누가 어떻게 이 블릴레오를 만들고 있고 고객들의 고민은 무엇이고 만드시는 분의 고민은 무엇이고 히스토리는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릴 적부터 꿈이 금융인이셨나요? 아니요, 저는 어렸을 적에는 네. 꿈이 경제학자였어요. 경제학자. 네, 제가 중학교 때쯤 이사를 갔는데 좀 가난한 곳이었더라고요. 저는 몰랐죠.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 여전히. 그래서 경제학자가 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좀 경제학에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그럼 경제학자가 되면 그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네,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죠. 경제라는 것이 경세재민의 줄말이잖아요. 네. 백성을 구하는. 경세재민은 무슨 뜻이죠? 경세재민은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중3 때면 스타크래프트하고 그럴 텐데 네. 그죠? 그때 경세재민을 먼저 생각하셨다는 게 놀랍네요. 그래서 네. 경제학자를 꿈꾸는 삶은 네.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되었어요? 그냥 경제학을 전공하게 된 거죠. 되게 평범하게. 근데 되게 극적인 사건은 2008년에 있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금융에 의해서 경제 전체가 흔들린 사건이잖아요. 네. 이게 도대체 왜 일어났지? 궁금했어요. 그러다 보니 관련 자격증이나 금융공학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고 금융으로 좀 관심사가 좀 이동했죠. 원래는 전 금융기관이 다 진실만 말하는 줄 되게 신뢰기관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금융기관도 거짓말을 하더라. 그리고 모르면 코베인다. 이 두 가지를 배우게 됐어요. 실제로 주위에 코베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요? 참고 오늘 커트 코베인 27주. 네, 하여튼. 네, 저희 사장님이 이렇습니다. 키코 사태라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영업 활동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재무 활동에 의해서 키코 가입을 한 거죠. 키코를 가입하고 재정적 위험을 얻는 그걸로 인해서 파산한 기업들이 막 주유도산을 하고 그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건 누구 탓이죠? 1차적 책임이 저는 그 금융기관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금융기관이 세이지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위험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았었잖아요. 또 2차적 책임은 CFO들, 그 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사실은 회사를 대변해서 어떤 리스크를 주는 거지, 그리고 어떤 위험을
해지하게 되는 것을 되게 열심히 탐구하고 가입해야 되잖아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또 3차적으로는 그 외환위기가 일어난 건 사실 미국에서 되게 방만한 금융상품 세일즈가 있었기 때문인 거잖아요. 세 가지 주체 모두에서 전 좀 잘못된 점이 일정 부분 있었다고 생각해요. 불안전 판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네. 불안전 판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불안전 판매는 지금처럼 규제를 통해서 막아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사실 이 금융상품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세일즈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구매하는 사람도 제대로 모르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지, 규제가 없기 때문에 생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금융에 대한 것을 막아야 되는 일, 하면 안 되는 일, 위험한 일이라고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공부시키고 배워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만 사실 해소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좀 딴 얘기지만 네. 5,000년 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유생들이죠. 유교 학자들이 제사와 의례에 대한 굉장히 복잡하고 불투명한 형식을 다 이해하고 지배하고 이제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엄청난 제사장으로서의 권력이 실렸다고 그래요. 내 훨씬 더 생산적인 사람이어도 갑자기 제사 의례 앞에서는 막 혼이 나잖아요. 네. 호통을 치고. 그게 이제 권력이었던 셈이죠. 저 약간 금융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렵고 복잡하니까 금융 선생님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질문하기도 두려워지고. 저도 이게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자기 분야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작아지잖아요. 괜히 물어보면 잘못한 것 같고, 두려움 때문에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일정 부분 권위가 생겨요. 나보다 좀 더 잘 알겠지?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계속 보면. 요새는 보면 종목 추천해 준다는 전화가 정말 빗발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종의 리딩방이라고 하죠. 추천 종목들을 내가 사는 식으로 하면 된다. 일종의 권위를 계속 부여하는 거죠. 계좌를 인증하면서 너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식의 투자 권유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투자 철학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대부분이 사기일 확률이 되게 높겠죠. 딱 알아보는 방법 없을까요? 금융사기꾼들을? 보통의 경우에는 30%의 수익률이라던가 20%든 10%든 확정적으로 무조건 벌 수 있겠다 해준다는 거는 대부분 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불가능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내했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이유이고, 그렇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수익을 주겠다는 미끼들은 일단은 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릴 때 네. 그런 경세 재민을 꿈꾸며 이상을 꿈꿔왔던 것 같은데, 현재 가지고 있는 이상향? 이상적인 세계관은 무엇인가요?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행복하게 하면서 사는 것? 모두가 그럴 수 있는 것? 저는 그거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소들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제일 첫 번째로는 아마 처음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되게 답답하실 거예요. 남들은 막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이런 것들로 돈을 계속 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내 커리어를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거지? 라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재테크와 뒤섞이다 보니까 둘 다 챙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같은 회사가 이걸 해결해주면 투자는 우리를 통해서나 혹은 다른 서비스를 통해서 해결한다면 되게 중요한 게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 시간에 내가 커리어에 집중해가지고 승진을 남들보다 먼저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그 아이템을 마련한다던가 보다 생산적인 일이 있다는 거죠. 청년 최동규가 꿈꿨던 이 경세 재민을 달성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은 무엇인가요? 제가 아프리카에 갔던 적이 있어요. 1년 동안 시골에서 살았었는데요. 이게 UN 밀레니엄 빌리지 프로젝트라고, 가난을 줄일 수 있다 지금 새천년인데, 처음에는 그래서 저는 건물 짓고 보건소 짓고 학교 지으는 일이 제 프로젝트였거든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기본적인 학교가 있지만 이 학교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돈이 계속 굴러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이게 계속 유지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 시스템, 금융 시스템 이런 게 훨씬 더 중요성이 좀 더 와닿았던 거죠.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처음에 인부들한테 이게 급여를 주는데 급여를 나중에 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금융학도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자의 손실이죠. 기업의 손실이죠. 그렇죠. 네. 화폐 시간 가치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왜 나한테 돈을 나중에 달라고 할까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분들은 오히려 당연한 의사결정이었어요. 은행이 워낙 멀리 있다 보니까
저축을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했던 거예요. 나한테 이자 주지 마. 저축이라도 할 수 있게 해줘. 내가 지금 백화차 들고 집에 들어가면 그거 다 써버리니까 너가 대신 30일 동안 그거 가지고 있다가 나한테 돌려줘. 그렇게 해야지만 목돈이 생기는 구조.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금융의 접근성은 되게 괜찮잖아요. 적금이나 뭐 예금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간편하게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하면 저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으니 계속 은행 창구에서 펀드를 아무런 계획 없이 구매하고, 그러다 보니 리딩방이 성행하게 되는 거죠. 백화차를 30일 동안 계속 안전하게 보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조적으로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 전혀 접근성만 발전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은행이나 이런 기관에 가서 펀드를 가입하는 게 나쁜 건가요? 그리고 좋은 행위 아닌가요? 이 펀드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혹은 어떤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고민이 전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아프리카나 우리나라랑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금융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발전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접근성은 되게 강화됐지만 어떤 걸 투자해야 될지는 여전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힘듦, 고통은 계속 있는 거죠. 본인이 가장 참을 수 없는 건 무엇인가요? 산업에 대해서 화날 때는 권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금융이라는 것이 가지는 약간의 블랙박스, 어려움 등 때문에 신뢰라는 게 형성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나보다 좀 더 잘할 것 같다. 그 신뢰를 이용해서 세일즈를 한다거나, 그게 정말 분노스럽죠. 이분들이 아무래도 실적 때문이겠죠. 지금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고객이 느끼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 부장님의 혹은 우리 사장님을 만족해줄 만한 실적을 가져가야 되니까 그거에 집중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들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걸 느낄 때 분노가 좀 차오르죠. 네. 그걸 해결할 방법이 있는 건가요?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투자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죠. 이걸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그거에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걸 해결해야만 된다라는 미션들을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추구하신 이상향들이 이 지금의 직장, 두물머리에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이라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원래 기존에 있던 금융기관에서는 사실 이런 고민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KPI라고 불리는 분기 실적, 연간 실적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회사들이라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근데 우리 회사는 그 고민을 되게 능력 있는 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되게 최적의 솔루션이다. 우리 회사 자체가. 예컨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 저희는 퀀트 리서치 팀과 퀀트 테크놀로지 팀,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를 개인화된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연구를 계속 지속하고 있고요. 단순히 연구에서 지나지 않고 서비스의 형태로 나올 것 같아요. 전문가인 사람이 투자하는 것과 기계 혹은 알고리즘,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투자하는 것은 어떻게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보통의 경우에는 가설을 세우고 투자하는 행위를 사람들이 보통 하지 않죠. 그런데 기계를 빌리면 내가 어떤 가설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봐야 되는지를 훨씬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계를 이용한 투자가 좀 더 합리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엄밀히 얘기하면 데이터를 보는 투자인 거잖아요. 저희는 데이터에 되게 집중하고 있는 회사예요. 현재 거의 금융권을 통틀어서도 가장 많은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는 기술을 가졌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얼마나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일반인들은 보통의 경우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크롤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훨씬 더 규모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에 집중하고 있는 인력만 해도 아마 업계 최고 수준일 거예요. 그런 데이터가 있다 보니 훨씬 더 의사결정이 합리적일 수밖에 없죠.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의 양도 다르고, 저희는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투자 상품이나 새로운 기회들을 계속 잘 공급해주고 싶은 거죠. 데이터 없이 느낌으로 직관으로 투자하면 안 되는 건가요? 느낌으로 투자하시면 안 되죠. 데이터랑 숫자를 보고 나서 가설을 만들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카지노에서도 보통 느낌으로 도박 많이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가 카지노의 산업 구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금융시장도 똑같이 이런 느낌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을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빼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전문가들이 도처에 널려 있거든요. 그러다가 느낌으로 투자하다가 돈을 다 잃으실 수도 있습니다. 항상 데이터로 확인하고 가설을 세우고 투자를 해야만 내 자산으로 쌓이게 되는 거죠. 내가 느낌으로 투자했으면
가설이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투자를 했으면 내가 어떤 데이터를 봤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했던 거지 복귀를 할 수 있어서 다음에는 훨씬 더 나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MZ 세대 후배나 이제 또래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제가요? 네. 감히?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좀 진지하게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인가?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내가 진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되게 위험하지만은 않다. 우리 회사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거 한 가지만 자랑해 주실래요? 미친 사람들? 제일 자랑하고 싶은 건 그거죠. 아니 나는 지금 이 문제 해결하고 싶어 라는 미친 놈들이 많거든요. 전 그거 자랑하고 싶네요. 천 대표님하고 일하는 건 어떠신가요? 사실대로 얘기해도 돼요? 그럼요. 저는 사실 아마 대표님이 저를 싫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회의에서 되게 대표님이 하는 말에 반대 의견을 많이 제시해요. 그런데 생각컨대 만약에 제가 저 입장이었으면 제가 되게 좋을까?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계속 책임이 높아졌어요. 많아졌어요. 할 수 없었던 의사결정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너무 칭찬만 한 건가요? 네. 저는 할 수 칭찬인가요? 네. 칭찬 아닌가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앱을 사용해 주시는 분들께 블릴레오를 이용해 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드리다는 말씀 그래서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계속 더 나은 서비스 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출연 감사합니다. 네. 오늘 최동규님 모시고 많은 얘기를 나눴고요. 구독자들이 또 보고 싶어 하시면은 다음에도 또 출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